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통상과 안보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례적으로 방미길에 함께 간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방미 일정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쯤 전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2박 3일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로 미국에서의 첫 일정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이곳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국 정상의 언론과의 질의응답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한미 경제 협력을 당부하고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특강에도 나섭니다. 회담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로 이동해서 서재필 기념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강훈식 비서실장, 한국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네, 대통령이 출국을 하게 되면 통상 국내에 머물러 왔던 비서실장이 별도로 출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에 워싱턴 DC에 도착한 강 실장은 공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난관을 만난 게 아니냐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 실장님이 다 오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뭔가 협상에 좀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라는. 난관이라는 표현보다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의 마지막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끝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출국 당시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마땅히 와서 역할과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 이곳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관련한 백악관의 별도 입장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 언론들의 반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지난달 30일 타결한 한미 무역 협상에 따른 무역 이슈와 북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CNN은 오늘 보도에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조선업 협력 이슈가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에 나선 점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이 미국 선박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제목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선박 산업 활성화 또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자권 전환 등도 이런 안보 이슈도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공식화, 또 농축산물 수입 문제도 내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민감한 안보와 통상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대미 투자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고 또 철강은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조치가 절실한 산업은
올해 3월에 25%, 6월엔 50%까지 관세가 올라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철강입니다. 경쟁사인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고로와 전기로를 보유한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나 품목 예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은 트럼프 일기 때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확보해 올해 1분기까지 해당 쿼터 안에서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해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EU와 일본 등 경쟁국과 유사한 15%의 관세가 확정돼 그동안 한미 FTA로 누렸던 2.5%의 관세 우위 효과가 사라져 수출이 20% 정도 줄어들 전망.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 차량의 4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고급 차종의 미국 생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직접 투자 기간 중 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임박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 대응이 절실합니다. As we move into the fall months, we'll start to get the numbers on how that's really having, what kind of a real impact it's having. So, we're heading into that time frame in the marketplace that tends to be a little bit volatile.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비메모리에서 메모리까지 스마트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무역 합의의 주역이었던 조선업도 살얼음을 걷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협상에서 조선업을 지렛대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일본에도 똑같은 조선업 협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간에 일본을 제치고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한국에 위탁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깊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로 신병 확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특검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방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한 거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를 두곤 이후 재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한혜종 청사 출입 통제에 관여하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범죄 사실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4번째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 씨 측도 오늘 조사에 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칙의 청탁 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씨가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업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야는 노란 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 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야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소원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 회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주주 중심의 경영 내지는 책임지는 경영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들,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 거라고 우려합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 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금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통상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단 약간 예고편처럼 네.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 이례적이죠. 예. 이제 뭐 여러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귀에 이제 익은 표현이 되시겠지만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예, 이제 올해가 특히 이제 좀 상징적인 해죠. 이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한일 간에 이제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 되는 이제 환갑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한 해다 해서 여러 행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상징적인 해에 그렇긴 한데 이제 8월이라는 또 달이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는 1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좀 주기가 있습니다. 항상 예. 좀 민감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8월도 어떻게 보면 민감해지는 그 시기죠. 근데 이 시기에 그것도 미국을 가시기 전에 이제 일본부터 방문을 한 것 예.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관례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깨고 예. 일본을 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좀 진보 진영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소 이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컸었죠. 것들이 예. 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동병상련이라는 표현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아무래도 심정이 가장 비슷한 그런 나라인 또 일본과 미리 대화를 나눔으로써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조금 사전 예습 예. 비슷하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미일 그 삼각 협력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일본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의 처지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보면은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산업 구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협력을 하다기보다는 경쟁하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그동안 정상회담, 그다음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예.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전달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거 일본의 그 경험에 따르면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 그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대미 그랬죠. 투자 금액을 예. 갖다가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고쳐 쓰고 5,500억 달러로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행정부와의 협상이 결국은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그래서 최종 예.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자유무역 가치나 동맹의 중요성보다는 즉각적인 성과, 즉 손에 쥘 수 있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안보와 뭐 관세, 투자액, 시장 개방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거래하고자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노하우를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쓰는 이 파트너를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어요. 첫 일정은 동포들과의 간담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이제 코리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 한인들 그 코리안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이제 한 250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예. 사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그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모국의 정치적 상황이 그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 해외에 예.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걱정하시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 이제 한 6개월 이상 되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불안에 있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또 특히 그 재외 국민들 그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0만 중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에 해당하는 분은 그 중에 한 10%밖에는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태까지 미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이번 이런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도 또 모국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그런 또 애정과 또 관심을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동포 사회에 대한 어떤 존중과 또 연대의 그런 어떤 연대를 결속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 동포 사회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최근에 뭐 이민자 단속이라든지 이런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이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출장을 종종 가고 이제 또 조만간 갈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굉장히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합법적으로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임의로 이제 어떤 당국에서 어떤 조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실제로 좀 구금이 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한인분들은 그 조금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러면서 이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그런 그 이민 지금 단속에 있어서의 그 대상이 된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나 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유학생분들도 굉장히 좀 불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학 정책도 워낙 맞습니다. 오락가락 네. 나왔어요. 그렇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비근한 예로 저희 지금 당장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우리 그 기업에 좀 인턴십을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잘 정기적으로 보내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비자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국립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저희를 신원을 다 보장하고 그럴 만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 학생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뭐 지금 취임 1년 차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좀 이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민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좀 유학생 사회에서도 좀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통령께서 가셨으니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실질적으로 동맹인데 이게 무슨 적성국가도 아니고 동맹국 유학생이나 동맹국에서 온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조금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당국자들께서도 협의가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트럼프는 오히려 적대국에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시 이 한미 이야기 하는 와중에 미국 경제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이민 단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노동이 미국 쪽에서 무너지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노동력이 부족해서 덜 무너지고 있다. 또는 뭐 노동 비용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오를 거다. 이런 분석들 나오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노동 이민 단속에 대한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2025년 5월 기준으로요. 미국 전체 근로자의 약 19%에 달하는 3,200만 명 이상이 이민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가 농업, 건설업, 운송업 같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필수 산업 분야인데 이주민 노동력에 대한 이민을 유입을 차단을 하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극심화되고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유학생들이 또 경제에 규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2023년, 2024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12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약 60조 원 가까이 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에 대해서도 또 차단을 하게 되면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출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것 역시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걸 넘어서 간접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상식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게 좀 사치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긴 합니다. 정상회담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느꼈던 게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가면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갔어요. 이걸 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갔다. 반대로는 지금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본인은 아까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은 모든 것에 옳다라고 하는 그런 저 빨간 모자 그런 모자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또 신념이 확고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미국 정치 내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올바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지금 동맹과의 어떤 분단 문제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가 모든 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상인 거죠. 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현상적인 인물로 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바라볼지인데 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변해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좀 자애롭고 또 믿을만하고 강인한 그런 어떤 미국의 미국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의 중요한 그 주변의 측근이 뭐 여러 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지 와이스라고 해서 이제 비서실장 그 여성 비서실장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또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또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가셨을 수도 있고 본인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은 뭐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위성락 그 안보실장님께서도 뭐 강 실장님이 미국에서 그 협의할 별도의 또 뭐 의제가 있다 이런 그 발언들이 있는 걸로는 봐서는 어쩌면은 이제 그 백악관대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 그런 카운터파트들끼리의 어떤 또 나눌 또 말씀들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총력전이라는 것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의 방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출장, 미국 방문에서는 재계 총수들이라든지 재계 쪽 인물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어떤 투자 보따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포함됐을까요? 예,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는 16개 주요 그룹 총수가 동행을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룹 총수 중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직 그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3,500억 달러 투자의 규모의 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삼성전자 텍사스와 주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동행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해서 뭐 제철소까지 공급망 전체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추가 투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역시 미국이 중시하는 공급망이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미국의 뭐 미국 자동차 기업과 합작 투자 여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선도 역시 관심 분야인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동행을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굉장히 다양한 그 업종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마스크 같은 것들은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게 다 미국으로 가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스가라든지 다른 토탈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마냥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만 아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뭐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 세부 시행 계획으로는 첫 번째는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해 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신규 조선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한국에서 미국 조선소 건설 전까지는 미국의 상선이나 함정을 우선 건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 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일단 조선 산업의 일자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핵심 산업의 일자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생긴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하우, 그다음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미국에 다 전수해주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미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따르면 이제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교수님께서 조선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미 마지막 날에 필리 조선소 이쪽을 네.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는 곳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미국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군함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상선이라든지 유조선, 뭐 LNG 선박 이런 데서는 그 수치가 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뭐 중국, 우리도 당장 이런 LNG라든지 유조선이라든지 이렇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조선업이 경쟁력이 있지만 그 밑에 급에 해당하는 건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다 가져갔죠. 중국에 이미 밀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날아가는 기러기를 흔히 경제학에서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 앞서 날아가는 제일 꼭지점에 있는 기러기가 있었다면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산업의 그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그 사이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 경쟁력을 잃어버린 측면이 너무나 이게 그 중대하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다시 한번 그 자성인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이제 동맹국 중에 그 동맹국 플러스 이제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이 기술을 정말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글쎄 이제 우리 석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노동력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도 지금 숙련된 직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말하자면 비싼 노동력이죠 이미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산업 공동화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기왕지사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어차피 지금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자동화랑 연결을 하면서 이 산업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을 위한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압박을 할 게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관세 장벽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로서 농산물 이걸 또 꺼내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방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관세 협상 결과 이게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구도 합의에 그쳤고 양쪽에서 한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쌀 시장이랑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제조업 부활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쪽에서 투자 금액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거는 물론 정부의 선택이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투자 금액을 대미 투자 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라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일부 양보를 하고 투자 금액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분들에게는 거기서 벌어들인 뭐 수출 대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활용해 가지고 뭐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보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 차원에서 낫다라고 보는데 정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방어하려면 대미 투자 금액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 이슈라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방위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단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뭔데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미국은 그 1, 2, 3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1, 2, 3 조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자력법에 123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비단 비단 이제 우리나라랑만 이런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원천적인 기술을 도입했던 나라는 이 기본적으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조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들이 또 그렇죠. 뉴스를 좀 예.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모든 그 기술이 들어간 것에는 원천 기술이 온 쪽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비용은 지불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두코바니 원전의 수출 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두고 이 어쨌든 이 123조의 근거를 둔 123 조약에 의하여 저희 한국은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이제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뭐 재활용하는 재처리와 재활용은 조금 그 정치적으로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저는 지금 재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군사 쪽에 계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시려고 하고 이제 저처럼 상업용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핵 잠재력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우리는 연료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풀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설왕설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꺼내신 건 좋습니다. 아마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제고 이게 우리나라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비확산 시스템하고도 다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런 문제를 기왕지사 제기를 하셨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바라는 것은 이 핵연료 공급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은 한국과 미국까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시고만 와도 향후 이 협상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필요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임 교수님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원천 기술이 있고 원전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원전 협력을 계속 요구하는 배경 뭘로 봐야 됩니까? 그 원전에 대한 제조 능력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있지만은 만들 능력은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 내에 그 원전 공급을 갖다가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을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한국 전력과의 협력이 절실하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임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원자력 협상 에서 그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전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소형 모듈 원전의 수출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가장 값싸게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천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저개발 국가에서도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AI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는 큰 전력이 필요한데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과 다르게 그 대규모 그 수원이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크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뛰어나가지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제한이 풀려가지고 우리가 핵연료 공급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가능할 경우에는 아주 소형 모듈 원전 수출에 날개를 달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로는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약간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외신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협상팀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요즘에 나토 그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그 마르크 리테하고 네덜란드 총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또 네덜란드에서 총리를 14년 정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몇 번이나 연임을 하실 정도면 얼마나 그 베테랑 정치인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매너가 부드럽고 신사적이면서도 또 본인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뭐 숫자를 틀리거나 그런 경우도 네.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럴 땐 그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뭐 글쎄 강단이 있다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가장 역시 그 눈여겨봤던 것은 유럽하고 굉장히 지금 텐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긴장 관계가 있었고 역시 그 중심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 방위비와 관련된 국방비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5%라는 그 트럼프가 원하는 수치를 맞춰주는 듯하면서도 그 안에 3.5%는 직접적으로 하되 뭐 1.5%는 인프라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지혜를 짜내는 그런 정말 노련한 그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너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는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도 또 자국의 진리를 취하는 그런 리테 전 네덜란드 총리이자 현 나토 사무총장의 그런 리더십 같은 경우도 좀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돌발 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조언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갑자기 뭐 숫자를 바꾸거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지거나 이런 모습들도 자주 연출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런 뭐 투자금을 갑자기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 방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트럼프가 자신의 자서전이죠.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 언급한 여러 가지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크게 생각하라 해가지고 상징성, 규모가 큰 딜을 노린다. 그다음에 옵션을 극대화하라. 그래서 여러 대안을 동시에 열어두면서 협상력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쓴다. 그래서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한다.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협상을 하러 간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옵션을 여러 가지 열어두면서 막 투자 규모도 올려버리고 막 이러는 협상 전략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의 핵심 아이디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가가지고 히든 카드를 거기서 내민다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상징성과 규모가 큰 숫자를 갖다가 오히려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예전 조선시대 때 명청교체기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픈데요. 끝으로 이 문제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 없을까요? 이미 지금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건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은 또 그들대로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어떻게 또 확장 억제 차원을 더 공고히 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더 찍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주말 동안 정말 더웠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전혀 그걸 체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호우도 예보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폭염에서 폭우로 날씨가 다시 한번 급변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중부지방, 그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럼 더위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호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인천과 경기 북부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오늘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과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8도, 강릉 29.2도로 지난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청주와 대구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호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